양도소득세니까 양도했다. 양도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양도. 일반적으로 쓰는 양도란 뜻은 뭐예요? 넘겨준다. 그러네요. 간단해요. 잘 아시네. 넘겨준다. 내 소유 것을 남에게 넘겨준다. 이게 양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금 세금 내는 것만 자꾸 양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양도는. 하나는 돈 안 받고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무상양도. 또 하나는 돈 받고 오는 거, 유상양도.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양도를 또 하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증여라고 한다고 말해요. 증여. 그렇죠? 유상양도만 우리가 얘기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유상양도. 근데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건 또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유상. 유상. 첫째, 이것을 유상이니까 나도 반대급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반대급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반대급부가. 반대급부가 돈으로 주었다. 현금으로.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매매예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매매는 현금을, 돈을 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양도해 주는 것이 매매고, 두 번째로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 교환. 이것은 뭘 어떻게 교환한다는 얘기요? 물건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이건 교환이에요, 교환. 그러면 물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이쪽 물은 뭐고 이쪽 물은 뭐예요? 이쪽 물은 우리가 세금 문제가 되는 토지, 건물 이런 거고, 이쪽 물은 뭐예요? 이쪽 물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내가 건네는 물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세 대상이라는 부동산 얘기고, 이쪽에 이 물은 주식으로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물건을 주고 받는 건 뭘 받아요? 현금으로 안 받고 주식을 받는 거. 이게 교환이라면 교환. 또는 땅과 땅과도 교환이 있어요. 꼭 주식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주식하고 교환하는 거. 교환을 주식하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다시 나와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때의 교환은 그냥 글자 그대로 물물 교환이니까 토지하고 또 건물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다 여기서 말하는 교환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물 출자. 출자입니다. 출자. 그러니까 이 교환은 가령 내가 토지를 주고 나도 토지를 받는다. 이것도 교환이고, 그렇죠? 내가 건물을 주고 저 사람 건물하고 바꾼다. 이것도 다 교환이죠. 그래서 제일 실수가 많은 게 이거 세금 안 내는 줄 알았어. 교환이니까. 가령 내 땅도 1억 치고 저 사람 땅도 1억 쳤어요. 그래서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같이 1억짜리니까. 그러면 세금 없는 줄 알죠? 남은 게 없잖아요. 1억짜리 주고 1억짜리 받았으니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금 없는 줄 아는데 이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요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만은 상대방 물건값 보고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고 내 산 가격에서 팔 때 얼마 남았느냐 이걸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토지도 자기가 지금 1억 쳤는데 살 때는 5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여기도 5천만 원 차익이 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쪽에다 줬죠. 이 사람도 보니까 자기 땅은 1억 쳤는데 살 때 3천만 원 줬다. 그러면 여기도 차익이 나요. 그래서 양쪽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교환이에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착각 많이 해요. 그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여기 뭐 아니 서로 1억씩 치고 팔았는데 무슨 양도소득이냐. 소득이 있어야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득 개념이 상대방 가치하고 차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 때고 내가 살 때의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세금 내고 이 사람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환했다 잘못해서 하면 양쪽에다 그냥 뻥 넘어가죠. 이게 이제 교환이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 여기도 역시 물물은 물물인데 이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받는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다. 주식으로. 가령 내 건물 1억에 치고 회사에다 주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 회사 주식 나한테 1억 원어치 주었어요. 이게 출자거든요. 출자. 현물 출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징여세법이라고 하는 별도 법률이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넘어가면 토지, 같이 교재를 보세요. 토지, 건물,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이런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양도소득세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취득가액을 빼. 그러니까 상대방 가액하고 차익을 낸 게 아니고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뺀 게 양도 차익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서 또 뭘 빼준다고 그랬어요?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장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공제할 게 없죠. 그런 사람은 양도 차익이 바로 양도 소득이 돼버린 거죠. 오랫동안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또 뭐 빼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양도 소득 공제를 또 해준다. 그게 비로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과세 표준이다. 언제든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법은 제일 처음에 과세 대상이 어떤 거냐 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이득을 받느냐, 이게 소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과세 표준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다. 이 공식은 어느 세법이고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용어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까지 우리 종합소득세를 공부할 적에 종합소득세 그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대원칙이? 수입금액에서, 그렇죠? 수입금액, 이걸 매출로 보면 좋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면 이것이 소득이다 그랬죠? 종합소득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떠냐? 똑같아요. 용어만 좀 달라요. 이것이 수익금액이란 게 양도가액이고, 그렇죠? 이 경비라고 하는 게 취득가액이고, 뭐 기타 경비가 조금 있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양도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도 차익이라는 거 하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응? 양도 차익. 요만큼 이익이 났다. 이게 여기, 그러고는 여기다 다른 데서 안 빼준 공제가 있죠. 이게 방금 장기 보유하는 공제를 해준다. 그럼 비로소 이 다음 단계가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용어상의 개념에 불과하지 공식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또 바로 소득에서 바로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빼준다고 그랬죠? 소득 공제라고 하는 걸 또 빼준다. 근데 양도소득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 빼주냐? 250만 원 빼줘요. 빼주나 마나야. 그렇죠? 여기 과자값뿐이 안 되는데. 10년 전에도 250만 원 빼주고, 20년 전에도 250만 원 빼주고, 20년 전에 250원이면 제법 빼준 것 같죠? 지금은 이거 빼주나 마나인데 하여튼 아직도 공식에는 있어요. 250만 원을 빼준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 된다. 과세 표준이 나와야만 세액 계산이 가능하니까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게 양도세액이 산출된다. 이제 이런 공식이죠. 이걸 머릿속에 항상 넣고 쭉 이렇게 이어가야 여러분이 요 다음에 스스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토막상식밖에 안 돼. 줄거리를 따져가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토막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시다. 한 장 넘어가면 예외다 그랬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도, 아까 얘기한 유상양도를 얘기하는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양도는 분명히 양도인데 남에게 넘겨줬는데
양도로 안 본다 쳐. 하나는 재산 분할 청구. 이혼할 때 대부분 이혼해서 분할 청구하죠. 내 몫이 내놔라. 이게 부쩍 많아졌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다 내 몫이 내놔라, 이혼한다면. 옛날에 이거 없었어요, 민법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50% 나한테 내놔라, 30% 내놔라. 이 분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것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이혼한 사람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양도는 양도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말아라. 결국 세금 매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엊그제 세무사는 내 친구인데 뭐 사건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재산 분할 결정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40%, 60%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배우자한테 40% 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으니까 우선 현금으로 얼마를 줬대요. 현금으로 주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아서 자기가 이제 다 가졌죠. 현금으로 미리 주었으니까. 근데 여기다 양도소득세 매겼다고. 그러면 여기 분할 청구하면 안 매긴다고 그러는데 왜 매겼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위자료 주는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위자료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 줄 수 있죠. 현금으로 주면 위자료도 과세 안 해요. 현금으로 줘도. 그러니까 명칭이 재산 분할 청구라고 하든지 위자료라고 하든지 과세 안 해요. 그런데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줬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현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한 채 네가 먹고 떨어져 이렇게 막 주더라고. 위자료를. 그러면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현물로 주면. 왜냐하면 국세청의 주장은 정부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부동산으로 준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을 팔아야 그 현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주었지만은 부동산을 주었지만은 당신은 마치 현물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준 거고 똑같으니까 그 부동산을 파면 양도소득세 낸다고 했지 않냐. 그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 청구도 이 위자료와 같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봐줄 것 같지 않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판결문도 나한테 보내주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이 두 개 다 비슷한 거니까. 과거에는 위자료만 있었어요. 근데 위자료에 과세하지 말아라. 다만 부동산을 주었을 때는 양도세는 내라. 그러니까 준 사람이 벼락을 맞아요. 왜냐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요? 받은 사람이 내죠. 그런데 팔아서 주었다고 보니까 이걸 판 것은 누가 내요? 양도자가 내죠.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면 양도자는 벌써 주어버렸는데 팔아서 준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현금으로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 집 한 채 뺏기고 양도소득세만 자기한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 것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도 시기. 과세는 뭐든지 세금 무슨 세금이든지 세금은 어느 때를 기준해서 매기느냐는 과세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때를 기준해서 매기냐. 그래서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 잔금. 그러니까 계약한 날짜도 아니고 중도금 준 날짜도 아니고 잔금. 근데 여기서 이제 간혹 또 혼돈이 있는 것이 잔금 청산까지 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줬어요. 그러면 어느 날이냐? 과세 기준일이 어느 날이냐? 그런 얘기예요. 잔금 청산일이에요. 원칙은. 등기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사정이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 잔금 청산도 안 했는데 등기 먼저 넘겨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또 언제예요? 잔금 청산일 기준이면 그때도 잔금 안 받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등기한 날 기준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왜 정부는 항시 이런 불합리한 입법을 하느냐.
세금 못 받을까 그 사람들 항상 걱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등기까지 넘겨주고 아무것도 없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등기 먼저 넘어가면 그때 내고, 등기 아직 안 넘어갔으면 잔금 청구할 때 내고. 그러니까 땡겨서 내는 건 좋고 나중에 내는 것은 안 좋고 이런 거 놀부계산이죠. 뭐. 어? 세법은 이런 놀부계산이 많아요. 그 사람처럼 그 이혼할 때 돈으로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이 한 채인데 그 반씩 갈라서 줬다 해가지고 물건을 그 마누라 이혼한 사람한테 해놓으면 그때도 세금이 없어. 많이 해주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 이런 대로면 현금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팔아서 준 거나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매긴 거예요. 아까 내 친구가 이것도 바로 그거 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날는지는 몰라요. 결과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청산일이 기준일인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하고 한 얘기입니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날로 오고 등기가 안 빠르면 잔금 청산일로.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 계산. 아까 여기서 요 양도 차익 첫 번째 우리가 양도소득의 첫 번째 구하는 게 이 양도 차익이죠. 요걸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요 한 얘기예요, 내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기 양도 차익이라 이게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취득가액 빼고 또 기타 필요경비도 빼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가령 중개수수료, 복비 같은 거 빼준다든지 뭐 그런 게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취득가액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양도 차익이다. 그런데 이 가령 1년에 2번 팔았다, 3번 팔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1년에 얼마 팔고 1년에 얼마 샀느냐. 그러니까 1년 기준이다. 1년 기준. 그래서 이제 이런 수가 있죠. 맨 첫 번에 판 것은 차익이 났는데 두 번째 판 것은 거꾸로 손실이 났다. 근데 이것이 같은 1년 내에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주식 하다가 손에 맨날 보는 사람인데 주식 하는 것도 아니고 펀드라고 하는 게 한때 유행을 해서 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은행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게 병이에요. 자꾸 뭐 하라고 또 졸라대요. 그 당신 말 믿고 해보자 하면 또 손해나고. 그러면 그 펀드라고 하는 것도 먼저 것은 이익 났는데 요건 손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대로 이것도 가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왜 이건 안 해주느냐.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냐. 세금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다 1년 단위로 계산하냐. 그러면 이익 난 거, 손해 난 것을 가감하고 1년에 얼마 났느냐 해야지. 양도소득도 다 이렇게 해주면서 왜 이것만 안 해주느냐 하고 신문에다 그냥 몇 군데다 막 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장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써봤자 누가 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내가 금융 협회에다가 신문에 쓴 걸 갖다 주면서 이거 당신들이 그 운동을 해줘야 될 일 아니냐. 당신들 큰 단체니까. 전부 당신들 고객인데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이거 서둘러서 해줘야지 안 해주냐. 근데 그 사람들도 곱방귀도 안 껴요. 내일 아니다. 그 사람들 한번 팔고 수수료 받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것을 처음에 세무서에다 이거 안 된다. 신문에 쓴 걸 가지고 가서 안 된다. 세무서장이 들어줄 리가 없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재무부 산하에. 거기다 이제 또 심판 청구를 냈더니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법원으로 갑니다. 1심 법원에서도 안 해줘. 2심 법원에도 안 해줘. 근데 안 해줄 때 좋게 안 해주면 되는데 판사들이 또 그냥 말을 함부로 해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나쁜 판사 5% 가려냈더라고, 변호사들이. 응? 예. 그래가지고 내 사건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거 더러운 거 온다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그 다음에 지방법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소송을 했죠. 변호사자 없이. 내가 당사자니까. 재판했는데 판사하고 얘기해보니까 연구하려고도 안 해요.
고등법원에 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 틀렸다. 이 사람들하고 판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법원에를 안 가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법률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 법률에 고쳐달라. 거기서도 역시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못했어요. 그 화가 나서 신문에다 마지막으로 내가 접하는 경위를 쭉 썼어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렇다. 그렇게 쭉 써서 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하면, 그 1심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몰라요. 또 내가 낸 거지. 내용을 몰라요. 판사들이 세법 모르거든요. 모르고 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한테 피고에게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요 원고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가감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따로 하지 않느냐, 요새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나와서 그렇게 과세합니다. 나더러 또 물면, 그러면 원고는 어떻게 하냐? 아니, 과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과세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남들 다 그렇게 해서 세금 낸다는데 뭐 내시지 뭘 그래요. 아니, 판사란 놈이 법률 판단을 해야지 그랬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펀드를 사게 해야 돼. 그래, 맞아요. 고등법원에 가니까 고등법원 판사는 또 재미있어요. 내가 그래서 위헌이다 막 주장을 했거든요. 헌법 위반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또 그 판사는 나더러 그러면 이제 국회에 가서 법률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나한테 이 모양이에요. 오죽하면 얄미워서 신문에다 그 경위를 쭉 썼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못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고쳐야 돼요. 근데 요전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거 고쳐줘야 된다. 몽땅 손해를 봤는데.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내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2번 얘기는 별로 안 써먹는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기준시가로 과세했거든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시가가 어떤 건 시가에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증여를 다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배도 더 올랐는데 지금 올라니까 이제 증여세가 많이 나죠. 그때는 몇 푼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양도할 때의 가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액을 빼라 그랬죠. 그러면 양도는 지금 양도하니까 지금은 다 실거래 가액이 노출되어서 기준시가로 세금 낼 수가 없어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가액은 실제 내가 판 가격으로 나오는데 취득 가액은 옛날에 사서 실제 가액 빼봤자 몇 푼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계약서도 찾아봐도 없고 몇십 년 된 사람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최초에는 정부가 또 자기들 하기 좋은 대로 양도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이 나왔으니까 실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당신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의 기준시가로 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배, 20배, 100배 차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화폐 가치가 같은 가치에서 평가를 해야지 이때는 취득할 때는 몇십 년 전이니까 옛날 화폐로 평가하고 지금은 화폐로 평가하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막 벌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재판을 했어요. 용기 있게. 이건 제 것이 아니고 누구 부탁을 해서 저기 경남 진주 어디서 찾아왔어요. 서울까지. 그 부산 세무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산에서 못한다고 그런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했는데 이건 마침 대법원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장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법률은 이렇게 생긴 게 맞다. 그러나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이다.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만 해도 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도 결정할 때예요. 헌법재판소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도 대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그 대법원에서 마침 위헌이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2번에 있는 요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차익을 내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오고 똑같이 해라. 기준을 맞춰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 났어요. 그 내가 이겼단 말이죠. 이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법률을 안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고치기는 그러면 고쳐야 되겠는데 옛날 걸 모른다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자기도 모르고 정부에서 모른다는데 이거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판결대로 고쳐줘야 되겠는데 옛날 거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고칠 방법이 없어. 똑같이 맞추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칙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원칙인데 원칙은 이렇게 하되 특히 취득가액 옛날 걸 알 수 없지 않냐. 실거래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양도가액만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판결이. 그러면 실거래가액은 모르지만은 실거래가액에 가까운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해줘라.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환산가액. 이건 뭐냐면 이제 화폐 가치를 고려해 준 겁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이때 팔 때에 얼마였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준 시가라는 게 옛날부터 쭉 있었죠.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시가 표준액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더라. 그렇죠? 가령 이 살 때 연도하고 지금하고 이 시가 표준액이 상승률이 얼마냐? 50% 상승되었더라. 그러면 실제 양도 가액을 역산해서 50%는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실거래 가액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해줘라 한 거였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요새 저 실제 양도를 하고 양도세 계산할 때 제일 득본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상당한 취득가액이 나와요. 대부분 다 자기가 상가액보다 많이 나옵니다. 전부 이거 덕봐요. 대한민국에서 나 때문에 덕본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도 두 가지로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내가 실제 살 때는 얼마에 샀는데 양심껏 그렇게 해보니까 차익이 얼마 나오고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 나오고 두 가지로 해봐서 유리한 거 선택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유리해요. 99% 이게 유리해요. 99%까지는 몰라. 90%는 유리해요.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득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득을 본 사람은 가끔 제가 청구 안 해도 커피도 사주고 수수료도 더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상당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갑시다. 3번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원칙으로 실거래가액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교재 봅시다.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한다.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넘어갑시다. 한 장. 다만 가는 기준시가로 한다는 건 지금 설명했죠.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의제취득일이라고 하는 의제취득일. 이건 뭐냐면 가령 너무 오래전에 사가지고 다 이런 방법으로 다 따질 수가 없다. 너무 오래돼서. 그게 언제냐면 85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5년 1월 1일 이전에 산 사람들. 84년 말까지 산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85년 1월 1일에 산 걸로 간주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득이 되죠. 가격이 쭉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전 것은 무조건 85년 1월 1일 기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방금 제가 얘기한 환산가액 적용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 환산가액 적용. 근데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른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아래. 분자식으로 된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으로 보면 A, B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A 것을 하나 봅시다. 그래서 저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또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환산가에 그러면 대부분 이익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전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나오고 내기했다가 졌다고 그랬죠. 요 환산가 이걸 적용을 안 했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7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금이. A, B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A 방식을 봅시다.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자, 여기는 지금 내가 파는 이 점에서 내가 실제 얼마 받고 팔았느냐. 양도할 때 실가, 가령 10억 받았다. 10억.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말이죠. 이걸 기준해서요. 그러니까 이 양도할 때의 실가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곱하기 그러면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는 얼마냐?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대비하면 어떤 결과가 돼요? 두 개 다 양도 당시죠. 다 양도 당시죠.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실매매가액하고 기준시가하고 이 비율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10억에 팔았는데 기준시가는 5억분이 안 되더라. 그러면 2대1이란 얘기죠. 그 2대1의 비율을 양도 실가에다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취득할 때의 실가는, 기준시가는 얼마냐? 그러니까 요 비례가 예를 들어서 2대1이다. 그러면 요 취득가액도 2대1을 여기다 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상당한 논리가 서죠. 그러면 이것이 취득가액이다. 요만큼 빼줘라. 꼭 계약서 보이는 실거래가액은 아니더라도 요것은 실거래가액에 상당히 근접한 거다. 이론적으로. 요걸 빼줘라.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에 관한 환산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B에 또 환산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건 좀 복잡하죠. 요건 좀 복잡한데 B는 뭐냐면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B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시지가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면 90년에 생겼어요.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다가 90년에 공시지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맞추려고 보니까 기준시가가 옛날에는 시가 표준액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공시지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도 또 상당한 차이가 나. 그렇죠? 그래서 90년에 이 공시지가라고 생긴 거 보니까 90년 이전에 산 사람하고 90년 이후에 산 사람하고 여기 공식에다 뭘 집어넣어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공식은 그러면 90년 1월 1일 이전에 산 사람하고 90년 1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을 또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공식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마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어려운 건 쌤사하고 상의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원칙은 맞는데 내가 산 것이 90년 이전에 샀기 때문에 90년 이전에는 공시지가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90년 이후 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계산은. 근데 여기 보면 왜 90년 8월 30일 현재라고 했느냐. 분모에다 90년 8월 30일에 그 공시지가라는 걸 비로소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한테 고시한 것은 8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다는 8월 30일 기준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봅시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90년에 생겼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90년 8월 30일에 고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에 한 거하고 요 후에 한 거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이 공식에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전후로 나눠서 그 공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 맨 밑에 보면
이전 거 계산하고 이후에 계산한 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2분의 1로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해라. 더 합리적이죠. 그 공식이 복잡해져서 그러지. 그렇죠? 90년 고시 되기 전에 거 한번 하고 고시 되기 후에 거 하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번 이렇게 내보고 공시지가로 이렇게 한번 내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2분의 1로 나누면 이게 평균된 환산가액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요거보다도 더 복잡한 공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여기다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상속세법부터 쭉 지금 강의를 해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나눠줄 게 아니라 책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세법이 하도 개정되니까 만들자마자 또 고치면 또 책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뭘 공부했느냐면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를 배웠죠?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데 취득가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이런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빼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이제 5번 보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이 세법마다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게 나와요. 어느 세법이든지. 그건 뭐냐면 이 과세 관청이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그냥 본인들한테 놔두면 안 되고 정부가 무언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부당행위 계산이에요. 그런 양도소득에서 이제 부당행위로 보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5년 내에 팔았다. 그러면 최초에 증여한 아버지가 팔았다고 봐버려요. 밑에 아들이 증여한 것은 아무 소용없고 5년이 안 됐는데 아들이 팔면 그 중간에 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아버지가 팔았다.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관계하고 그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한 것은 또 이거 규제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들이 보니까 특수관계 있는 사람끼리 왔다 갔다 팔고 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법은 특수관계 있는 사람끼리 한 것은 뭐든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뭐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뉴스 났더라고요. 손혜원 국회의원. 그 사람이 뭐 어디 목포에다가 땅을 뭐 이거저거 샀는데 뭐 자기 말 확실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거기도 여기가 나와요. 뭐 동생들 뭐 친척 누구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샀단 말이에요. 이월청인가 이렇게. 그 문제는 그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세법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 있는 사람끼리 거래한 것은 그 양도 차익이 거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3억 원 이상 차익이. 가령 3억 원 이상 싸게 주었다. 그렇죠? 그러면 산 사람이 그만큼 증여받은 거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또 반대로 3억 원 이상 비싸게 사주었다 내가.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이쪽에다 증여한 게 되죠. 싸게 팔면 싸게 사간 사람한테 증여한 걸로 보고 비싸게 사주면 비싸게 사준 사람한테 증여한 걸로 보고 차익이 3억 이상 나면 또 금액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100분의 5 이상 차가 나도 마찬가지다. 100분의 5.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 치면 3억 원 이상이 난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세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부인해버리고 본인이 얼마에 거래했다고든지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실질 가액이 얼마냐. 실질 가액은 또 알 수가 없죠, 본인이. 그렇죠? 꼭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실제 싸게 주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기준시가라든지 아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얼마라야 적법한 가격인데 이게 너무 싸게 줬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해버린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특수관계는요, 상속세 얘기할 때도 하고, 증여세 얘기할 때도 하고, 소득세, 세법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친인척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것도 모두 있는데 친인척. 그 모든 친인척이 다 특수관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해김 씨들 500만 명이나 된다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친족 혈통이 같은 사람은 사촌. 아니야, 육촌. 그러니까 나오고 동성동본인 사람, 성도 같고 본도 같은 사람, 이것은 피가 같다고 일단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은. 혈족이라고 그래요. 피가 같은 혈족. 혈족끼리는 육촌. 혈족이 아닌데 친족은 친족이다.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이건 사촌까지. 인척은 사촌까지. 그래서 요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너무 넓어요. 육촌 애들 몰라요. 응? 여러분도 모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육촌. 근데 이거 법률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짓만 하느라고 안 고쳐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맨 아래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 계산은 이제 끝났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다음 단계가 소득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도소득은 어떤 걸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차익에서 뭘 빼요? 장기보유 공제를 빼주면 그 나머지를 소득이라고 한다. 그 장기보유 공제가 얼마 하느냐? 이건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는 얼마 빼준다고 그랬어요? 일반 공제율 이렇게 나왔죠. 매년 2%씩 그러면 15년 이상 보면 30%까지 빼준다. 근데 1세대 1주택 집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집 하나뿐이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매겨야죠. 근데 9억 넘는 사람은 매기자 이랬죠. 그 9억 넘는 사람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매긴데 이 사람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준다. 근데 다만 이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써져 있죠. 전번에 고칠 때 19년부터 바로 오면 촉박하니까 그래서 요건 좀 어쩌려고 여유를 좀 줬어요. 2020년 1월 이후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24%. 그러니까 매년 8%씩. 그러면 10년 하면 얼마 공제해요? 최고 80%까지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큰 걱정 없어요. 9억은 훨씬 넘어도 이거 80% 빼주고 나면 별로 세금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율이라고 해서 추가 공제. 요것 말고 또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한 건 뭐냐면 괄호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간 매입주택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두 가지. 자기가 매입한 거나 아니면 건설업자가 건설한 거나 이걸 장기 임대를 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6년 이상 하면 위에 있는 공제 말고도 이거 추가로 더 해준다. 6년 이상 7년까지는 2%, 7년에서 8년 4%.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0년 이상 얼마를 더 해줘요? 10%를 더 해준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의 세금 낼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이라고 그런다. 소득하고 수입하고는 항상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를 하려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양도.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복잡하고.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이거. 오늘 오전에도 공부하고 왔어요. 이게 복잡해요.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 특히 여러분 지금 서울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 이거 좀 복잡하죠. 그 중에도 특히 강남. 전부 이 재개발 때문에 막 가격이 뛰고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간단히. 자, 이거 재개발, 재건축. 요 강남에 해당이 많이 되니까 우선 제가 도표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가령 요때 내가 샀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죠? 여기서 사가지고 잘 사는데, 쭉 이렇게 내가 잘 살아오는데, 이때쯤 가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요새는 재건축, 재개발하면 막 가격이 뛰어서 좋다고 그러죠. 근데 꼭 내가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산 건 아닌데, 재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때부터는 재건축이 시작되잖아요. 재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준공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새 건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헌 건물 있을 때하고 새 건물 있을 때하고 뭐든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해서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할 거냐, 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관리처분 인가라고 그러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물, 헌 건물 있을 때고 새 건물 있을 때고 가격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니까 같은 기준으로 차익을 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가지고 있던 기간은 이때부터 이때인데, 또 준공 시점까지만 하는 거예요. 준공된 뒤에도 내가 가지고 있다 팔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단계가. 그러면 1차적으로 재건축하기 전에 이 기간, 순서는 내 것이죠. 재건축한다고 소문도 나고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이고 해요. 그 기간에 팔았어요. 재건축한다고 소문 나니까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집 판 것으로 봐줘요, 그냥. 어느 때까지 받아주냐? 관리처분 인가한 날까지는 그렇게 해줘요. 내 집 팔았다 그러지 재건축 건물 팔았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기 집 판 걸로 인정해줘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나면 이것이 내 건물이 아니고 조합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렇게 돼요, 법률상. 그러면 재건축 인가 난 날부터 요때까지 이제 공사를 했단 말이죠, 공사.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야. 그러면 또 요때를 또 소득 계산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소득 계산, 이게 두 번째 소득 계산. 그러니까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계산이 돼요. 근데 판 것은 준공 때 바로 판 게 아니고 요 때 팔았어요. 그러면 요 기간이 또 있죠. 이게 3단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처분 인가를 할 적에 가격을 정해주잖아요, 여기서. 가령 당신네 집이 이 재건축 범위에 들어왔는데 당신네 집은 10억 치자 또는 5억 치자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당신한테 배분할 집은 10억이 아니라 15억까지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5억 더 내놔라. 10억짜리 주고 15억짜리 가져가니까 5억 더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들어간 것은 10억어치 들어갔는데 되돌려 받는 건물은 평가해봤자 5억이다. 그러면 손해보죠. 그러면 또 이것도 반대로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재건축 아니에요. 관리처분 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리처분 인가난 인가 금액, 이 금액이 마치 양도가액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인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봐요. 양도가액으로 의제한다. 요전에 의제에 관한 얘기를 했죠. 양도가액으로 의제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리처분 인가에서 당신 건 얼마다 이렇게 양도가액을 정해주죠. 이게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이면 뭐가 취득가액이 돼요? 자기가 옛날 산 게 취득가액. 요렇게 해서 첫째 단계 양도소득을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양도할 때 이때의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양도 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그러면 어떤 게 취득가액이 돼요? 여기서 결정해진 이 가격.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할 때 이걸 양도로 봤으니까 다음 것을 계산할 때 그 똑같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 것을 계산해서 두 개를 합치면 이것이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는 간단한데, 관리처분 인가가 전까지는 아까 뭐 헐어졌든지 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든지 아니 뭘 손을 대고 있든지 간에 아직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이거 순수한 자기 집으로 팔고 계산하라고 했죠. 근데 이때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공사 기간 중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아직 준공덕이 전에 요때 팔았단 말이죠. 요때. 그러니까 강남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 나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냥 확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준공덕이 전에 요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 이론대로면 요때 팔았으니까 요때 걸 계산해야 되겠죠. 준공은 요때 준공덕이 전에 팔았으니까 이때 가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 가격은 실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거 완성되기 전에 이 집을 팔았다면은 이것은 집을 판 게 아니고 입주권을 팔았다. 이걸 입주권이라고 한다. 입주권. 그러니까 요때는 입주권이라고 안 봐요. 인간하기 전에는 입주권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내 집이라고 봐주는데 이렇게 인가가 난 뒤에 준공이 되기 전에 판 것은 이것은 아직 집이 안 됐지 않느냐. 따라서 입주권을 판 거다. 그럼 입주권 판 건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건 단순한 이제 권리를 팔았다 이런 것이 집을 팔았다 이렇게 안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 있으니 이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입주권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냐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아직 인쇄를 안 해드려서 다음 시간에 입주권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것을 말씀. 우선 대충만 얘기하면 입주권이라고 하면 집으로 안 본다. 그러면 내가 입주권만 있어. 내 집 한 채였는데 이게 요리 들어가 버려서 공사에 들어가 버려서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걸 팔았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건 집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라고 봤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집 한 거야 아니니까. 지금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오면 집이 아닌데 근데 요거 아니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으로 봐줘라. 집으로 봐줘라. 과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1세대 1주택이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 한 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집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러면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입주권이죠. 2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봐요. 2주택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놀부 계산이에요. 그럼 주택 계산할 때는 이거 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집 아닌 걸로 보면 1주택인데 이때는 또 집으로 봐라. 요거 뿌려서 2주택으로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주택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요거 팔 때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이제 입주권 요거 팔 때는 과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2주택도 했는데. 과세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 팔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주택. 입주권이 아닌 주택 팔면? 요것도 2주택이니까 과세해야 되죠. 다 과세 걸려. 다만 세법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팔기 전에 또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었어요. 근데 요 기간이 2년이 못 되었으면 봐줘라 그랬죠. 설사 이걸 주택으로 봐줘도 2년이라는 기간 내에 먼저 걸 팔았으니까 요 때는 비과세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아주 놀부 계산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놀부 계산으로 맞아요. 자, 요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 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